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오늘은 이집트 신앙조와 출애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가나안의 족장들이 믿은 신이 어떤 신인가 내용 마지막 하다가 끝냈습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족장들이 가나안 신의 이름을 차용해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막연히 알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가나안 만신전의 신인 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불렀거든요. 그러다가 이집트에서 한 족장에 이끌던 적은 무리가 굉장히 수가 늘어났죠. 그리고 나서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나온 다음부터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율법을 받으면서 그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다 라고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거든요. 정확하게 모세한테 처음 알려주신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누구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도 뭐냐면 나와 너희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누구냐면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막연히 알고 막연히 믿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오늘하고 다음 주 2주 동안은 그 이스라엘 탄생과 관련해가지고 출애굽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선 출애굽이 있었던 고대 근동 시대 때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갖고는 되게 많은 이견이 있어요. 시기 같은 거 특히 이게 언제적 사건이냐 그거에 대한 이견이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분명한 거 많은 이견들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머물던 기간 그 기간도 논쟁이 있거든요. 얼마큼 머물렀는지 한 150에서 200년 150에 한 200에서 150년 있었냐 정말 성경 말씀대로 400년 이상 있었냐 이게 달라요. 연대가 달라지니까. 근데 그런 논의를 다 떠나고 공통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는 아시아 계열의 셈족 힉소스 민족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으면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본토 이집트인들이 외부 세력한테 침입을 받고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는 그 상황을 이스라엘이 같이 경험했다는 거. 그건 다 인정하는 거고 하나. 두 번째는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 이집트 신왕조에서 일어났다는 거. 신왕조. 이집트 18왕조, 19왕조, 20왕조를 이집트 신왕조라고 하거든요. 신왕조. 오늘 드린 교재에 보시면 제가 18왕조, 19왕조 명단하고 연대를 넣어놨습니다. 지금 논쟁은 18왕조 때 출애굽이 있었냐, 19왕조 때 있었냐, 그 논쟁이에요. 한 200년 차이가 나는데 중요한 거는 신왕조, 같은 신왕조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출애굽 배경이 되는 중기청동기 그리고 후기청동기 시대의 고대 근동의 역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구바벨로니아인데요. 그 수메르 문명이 끝나고 아카드 민족이 들어왔고 그러면 구티족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르사망조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서부에서 아모리 족속이 들어왔거든요. 이 아모리 족속이 들어올 때 아주 이 소왕국 집단 체제 많은 지파들이 하나의 왕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연합을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아모리 족속인데 그 아모리 족속에서 바벨론에 자리 잡았던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아모리 족속이 통합이 돼요. 이게 이제 바벨로니아거든요. 주전 1792년에 그 바벨론의 아주 유명한 왕이죠. 6대 왕 함무라비가 재위하면서 바벨로니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제국이. 근데 이 사람이 왕으로 있던 기간이 42년이에요. 굉장히 오래 있었죠. 42년 아주 어린 시절에 왕이 돼서 42년 동안 있는데 28년 동안은 준비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강한 나라가 아니야. 처음엔 작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오히려 주변에 뭐 엘수눈나, 아시리아, 라르사 같은 아주 강한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로니아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함무라비가 왕 됐을 때도. 그래서 28년간을 그냥 계속 힘을 쌓고 준비하다가 마지막 14년간은 전쟁을 통해 갖고 다 정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메소포타미아를 다 석권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함무라비 이후에 바벨로니아는 약 200년간 전성기를 누려요. 전성기를 200년간. 그러다가 1595년에 지도에 보시면 보이겠지만 여기는 지금 히타이트한테 점령이 됩니다. 근데 히타이트가 이 바벨로니아를 다 했지만 국내에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바벨로니아는 오히려 히타이트가 아니고 서부에 있던 카사이트라는 족한테 이제 침범을 당해갖고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로니아가 카사이트한테 식민 지배를 받은 그 시기에 이집트는 힉소스한테 식민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그렇게 강성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게 강성하지 않은 시기죠. 히타이트 같은 경우는 1950년 기원전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이제 발흥을 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철의 나라죠. 철의 나라. 철기. 철병거가 유명하고요. 다른 나라들은 다 청동기 시대인데 여긴 철기였어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바벨론까지도. 1650년경에 이 히타이트도 원래는 도시국가예요. 다 도시들이 많은데 그 도시를 하투스레스 1세가 다 통일시킵니다. 그러니까 강해지겠죠.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를 두고 시리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있는데 그 지역을 놓고 이집트와 경쟁하고 그리고 미타니를 두고 아시리아와 경쟁을 합니다. 미타니. 지도에 보시면 미타니가 보일 거예요. 중간에. 미타니가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전성기는 1595년 무르실레스 1세 때가 거의 전성기죠. 이때 바벨로니아를 점령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이 무르실레스 1세가 바벨론을 점령해요.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돌아가서 결국 이 무르실레스 1세는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면서 나라가 힘이 확 빠지죠. 사실은 이때 만약에 다 힘을 모아서 내부적으로 귀족과 왕족이 싸우지 않고 그랬다면은 히타이트가 엄청나게 발전했을 건데 이런 최전성기일 때 내부에서 왕이 죽어버리니까 힘이 완전히 쑥 빠져가지고 약해지죠. 근데 그로부터 한 15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스플룰리 우마스 1세가 등극하면서 다시 한번 도약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계속해서 미타니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미타니도 약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미타니한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거의 수도까지 뺏길 뻔하고 했는데 이 스플루리 우마스 1세가 미타니를 완전히 함락해버리죠. 그러면서 고대 근동에서는 거의 히타이트가 최강국으로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이제 남은 건 이집트 남쪽에 이집트하고의 경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1285년에는 카데시에서 이집트와 싸움을 했지만 누구 하나 뭐 득볼 게 없는 싸움으로 그냥 끝나버리죠. 카데시 위치가 북쪽에 있어요. 이집트로서는요 상당히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팔레스타인하고 시리아 그쪽이 다 이집트의 관할하에 거의 있던 곳이에요. 이집트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알겠죠. 이집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가나안 땅은 다 사실은 이집트의 관할하에 있는 지역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이집트가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쓴 것뿐이에요. 원래는 팔레스타인과 이 시리아 지역이 다 이집트의 관할하에 거의 있는 이 강한 나라죠. 그러니까 계속 이 지역을 두고 북방의 세력과 남방의 이집트가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돼가지고 무아탈리스와 람세스 2세가 1286년에 카데시에서 또 한 번 전쟁을 붙죠. 이게 아주 유명한 전쟁이에요. 카데시 전투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람세스의 기록만 보고 야 람세스가 엄청 크게 이겼구나 했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죠. 히타이트 문헌이나 다른 데를 보니까 람세스가 일방적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비기거나 아니면 밀리거나 람세스는 오히려 이때 싸움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 정도 위기까지 있었죠.
그런데 이 싸움이 누구한테도 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둘이서 평화조약을 맺어요. 이게 1269년 기원전 평화조약을 맺죠. 이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니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역사에서 최초로 나라와 나라가 성문으로 맺은 아주 유명한 조약입니다. 이때가 1269년이지. 히타이트는 구약과 연관이 많아요. 성경에서는 히타이트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름이? 히타이트라고 안 나오고 우리 한글 성경 보면은 헷이라고 나와요. 헷.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미 계속 헷 족속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옛날부터요. 원래. 근데 우리 인류가 히타이트에 대해서 안 게 얼마 안 돼요. 현대인도 히타이트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 안 되는데 성경은 이미 예전부터 히타이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우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가 죽으니까 사라를 위해서 해쪽 속 에브론에게 굴을 사요. 굴. 막벨라 굴을 사죠. 그래서 거기에 부인을 묻히잖아요. 헤브론에 있는. 나중에 아브라함도 거기 묻히죠. 나중에 이삭도 거기 묻혀요. 그리고 리브가도 거기 묻히고 야곱도 거기 묻히죠. 야곱의 부인 누가 묻혀요 거기? 레아와 라헬 중에 누가 묻혀 있을까요 여기?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죠. 근데 레아가 묻혀요. 레아가 첫째 부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족장들의 무덤이 다 막벨라 굴에 있고 지금 헤브론에 있잖아요. 성지로 여기고 있는 이거를 히타이트한테 산 거예요. 히타이트 사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23장 9절 그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사람한테 굴을 살 때 대화가 막 오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밭을 사고 굴을 사는데 아브라함이 돈을 지불하려고 하려고 하니까 이 에브론 사람이 그러지 말아라. 그냥 주겠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한번 봐볼까요, 성경? 혹시 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발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밭머리에 있는 막발라 굴이라고 했죠. 이걸 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히타이트인들의 그 법조문에 보면은 땅 사는 규칙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파냐면 밭을 사면은 밭에 포함되어 있는 굴을 주는 거예요. 굴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히타이트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헤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굴을 팔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마시고 내가 밭을 주고 그리고 굴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굴만 주면 되지 주려면은 밭도 주고 굴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혀서 그 땅의 백성이 드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사라를 묻기 위해서 이 에브론의 밭에 딸려 있는 막발라 굴을 팔라고 했는데 이 햇사람이 그냥 내 밭도 주고 동물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내가 밭을 살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론 사람은 밭값은 400세겔인데 400세겔이에요. 그러나 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돈 주고 사요. 결국은 판 거예요. 그러니까 히타이트 이 해적 속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들 그런 관습, 자기들 법과 일치하게 판 거예요. 왜냐면은 밭을 팔고 그 다음에 동굴을 줘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규정이라고요. 동굴만 주고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을 판 거예요, 밭을. 근데 아브라함은 밭까지 사버린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그 햇사람이 히타이트 사람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관습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굴을 팔았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미 히타이트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에. 또 에서가 결혼할 때 보면은 에서가 헷 사람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싫었죠. 그게. 그런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민수기 사사기에도 계속해서 그 히타이트 헷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그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막 점령하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점령할 때 한 정찰병이 그 베델 점령하는 걸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히타이트 땅으로 가서 성읍을 세웠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루스였다. 이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히타이트가 나와요. 그때도 헷이. 그러니까 이 히타이트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거죠. 다윗 왕조 때 바세바 부인, 다윗의 부인 있잖아요. 본처가 아니잖아요. 원래 남편이 있었잖아요. 남편. 그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야예요. 우리야. 다윗의 충실한 부하였죠. 근데 유대인 부하가 아니고 히타이트 민족이었어요. 해쪽 속 그의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근데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임신하니까 그거를 밝혀지기가 두려워서 결국은 죽이잖아요. 우리야를. 이게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그러니까 햇사람이 다윗의 군대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구약을 가만히 보면은 이 구약이 말하는 햇사람이 다 햇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후리족 혹은 시리아인 혹은 페니키아인도 있는데 이걸 다 그냥 햇이라고 불러요. 햇이라고. 그만큼 이스라엘 안에 햇사람이 이방 민족의 대명사처럼 잘 잡은 거예요. 마치 한국 사람이 외국 나가던데 한국을 모르는 옛날 외국인들은 중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하는 것처럼 당시 가나안에서는 이방 민족을 대부분 그냥 햇사람이다 라고 부른 거예요. 그 정도로 햇사람이 구약과 관계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히타이트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왜? 나중에 다음 주에 하겠지만 10계명 받을 때요. 이 시내산에서 그럼 계명 같은 거, 율법 같은 게 법 구조가 히타이트 법 구조와 똑같아요.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 게. 무시 못하는 거죠. 다음은 또 이제 미탄이라는 제국입니다. 미탄이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미탄이는 사실은 되게 유명하고 강한 나라거든요. 1600년 경경에 국가가 형성이 되었고요. 보통 병기의 나라라고 합니다. 병기의 나라. 아주 최첨단 병기가 여기서 다 소개가 된 거예요. 말병거. 그리고 말병거 같은데 말들도 가끔 막 철갑을 두르고 있을 때 있잖아요. 비닐철갑. 이런 게 다 이 미탄이에서 나온 거예요. 히타이트가 철의 나라잖아요. 강한 나라죠. 이런 병기를 다 미타니에서 수입하고 배운 것들이거든요. 15세기 때 15세기 이후에 메소포타미아 모든 나라들이 다 무기혁명이 일어나요. 무기가 막 발달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다 미타니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무기가 대대로 발달했던 나라가 얼마나 강하게 해서 처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히타이트의 하투스리스 1세 때 아예 미타니가 히타이트를 막 공격해갖고 땅을 영토로 확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500년 때 가장 전성기였고요. 나중에는 시리아, 아나톨리아, 이오니아, 팔레스타인까지 다 자기들의 어느 정도의 통치 아래에 눕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 19왕조 때는요. 람세스 2세가 있는 19왕조 때는 팔레스타인을 뭐라고 했냐면 후리인들의 땅이었어요. 후리인들. 이 후리인이 중요해요. 미타니인들이 후리인이에요. 미타니인이 후리인. 이 후리인의 중요한 도시가 누지예요. 누지. 우리 처음에 누지 문서 기억나세요? 누지 문서? 그 발굴했는데 누지 문서, 마리 문서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이 누지가 미타니의 도시지요. 근데 결국은 히타이트한테 망하게 되는 거죠. 투트모스 3세가 이제 팔레스타인의 영향력을 회복을 위해서 미타니가 그걸 차지했기 때문에 이 미타니를 몰아내고 여기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말은 미타니가 그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투트모스 3세는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강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는. 이 투트모스 3세가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스터디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 투트모스 3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모세가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보통 영화 많이 보면은 모세하고 형제같이 지내던 파라오가 있잖아요. 파라오 아들이 막 형제같이 지내다가 나중에 둘이 싸워가지고 모세가 막 도망가잖아요. 옛날 영화에서는 그게 이제 율브린으로 나오는 거고, 요새 영화는 누구죠? 그 배우? 유명한 사람 있는데 나오는 거고, 대부분 람세스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원래는 투트모스 3세라고요. 3세.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모세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들은 다 보면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람세스 2세고 돌아와서 만나는 것도 람세스 2세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람세스를 포기해야 돼, 하나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람세스면요, 모세가 와서 대적했던 사람은 람세스의 아들이어야 돼요. 왜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은 다음에 모세가 돌아왔거든요. 그러다가 1440년에 미타니에 사우슈 사타르가 다시 등극하면서 다시 한번 또 강해지죠. 나중에 아메노텝 2세는 이 투트모스 3세의 그 다음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결국 모세가, 만약에 투트모스 3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면요, 모세가 직접 만나갖고 대적했고 출애굽했고 홍해했을 때 왕은 누구예요? 바로 이 아메노텝 2세예요. 투트모스 3세 다음 왕인. 이 사람이 아주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자기 투트모스 3세만큼 정복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미타니하고 이제 화치를 맺죠. 왜냐면 히타이트가 공동의 적이었거든요. 히타이트가. 그래서 미타니하고 이삭고는 화치를 맺고 결혼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히타이트의 스필르리 우마스가 이 미타니를 점령해 버리죠. 점령해 버립니다. 근데 미타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런 무기혁명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나라다. 그리고 그 후리인들이 성경을 보는 때 또 아주 중요해요. 후리인. 구약에서는요, 후레인이라고 안 나오고 호리인이라고 나와. 호리 족속이라고 나와요. 호리 족속. 그래서 후리인들의 풍습하고 구약에 나오는 풍습하고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족장들의 고향. 메소포타미아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 있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이방 사람하고 안 하고 자기 민족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근데 메소포타미아로 가는데, 메소포타미아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죠. 그런데 자기 고향으로 자기 종을 보냈을 때 우르로 간 게 아니야, 족장이요. 그럼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요. 하란으로.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있었죠. 근데 이게 다 사실 메소포타미아예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족장들의 마음의 고향은 우르가 아니고 하란이에요. 하란. 근데 그 하란에 살던 사람들이 후리인들이에요. 후리인들. 그러니까 후리인들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18왕조 때 아마르나 문서라고 해서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왕들 간의 외교 문서인데, 그 외교 문서를 보면은 예루살렘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헤파이의 종이라고 불러요. 헤파이의 종. 예루살렘의 왕은 헤파이의 종이다 그러거든요. 헤파이는 후리인들이 믿던 주신이에요. 신이에요. 후리인의 믿던 그 신의 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왕이 어떤 민족이라는 거예요? 후리인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겠지, 그래도.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러면 가나안에 있던 많은 이방인 중에 예루살렘은, 그 당시엔 예루살렘이 아니죠, 이름이. 다른 이름이죠. 살렘이, 그 지역의 왕은 후리족이 다스리고 있던 거죠. 후리족이. 그리고 보통 여부스라고 하는, 가나안족, 여부스도 후리인으로 많이 보기도 하고, 히위적 속도 후리인으로 많이 본다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논쟁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팔레스타인의 광범위하게 후리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후리인들이. 초기에. 나중에도 그렇고. 그리고 히타이트도 마찬가지고 거주하고 있었고, 계속 이 안에.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민족이 딱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민족이 머물러 있는 거죠. 가나안이라는 이 나라에. 왜냐면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이집트는 하나의 이집트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도 물론 많은 나라가 있지만 대제국들이에요. 대제국들. 히타이트, 미타니, 뭐 바벨론 같은 것들. 근데 가나안은 하나의 대제국이 아니에요. 되게 여러 도시 국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힘이 그렇게 엄청나게 강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가갖고 거기 정착을 하는 거죠.